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일부 영상,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치 경제학적 배경을 토대로 1970년대 최초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과 경제 이론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자산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기 위함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의 위기에 맞서 이를 현명하게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지혜를 우리는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부 영상에 이어 운명의 1973년으로 돌아가 역사적 사건을 검토합니다. 1973년 1월 8일 미국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 침입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됩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는 미국 민주당의 전국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죠. 1972년 6월 워터게이트 호텔 침입자들은 민주당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비원에게 발각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던 1972년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관장하는 전국위원회를 누군가 도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침입자들은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선거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자 백악관의 참모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CIA를 동원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지만 1973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행정부가 쑥대밭이 되었던 해죠. 정치적으로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파장이 닉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켰고 경제적으로는 1970년 이후 계속된 고물가와 실업이 국민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닉슨은 강력한 경제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1973년 물건들의 가격을 강제로 동결하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1971년과 1972년의 임금 물가 통제 정책이 1972년 대선을 위한 것이었다면 1973년의 가격 동결 명령은 대선 승리 이후 흔들리는 정치적 지지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죠. 이에 1973년 6월 22일 화폐경제학의 거장 밀턴 프리드만은 닉슨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 비판을 합니다. 닉슨의 통제 정책은 비극이다. 이러한 통제로 인플레이션은 저지될 수 없으며 자유만이 파괴될 뿐이다. 통제는 최초엔 성공하는 것 같으나 규제가 축적됨에 따라 마침내 인플레의 폭등으로 귀결된다. 기업은 가격을 동결하라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닉슨은 가격을 인상한 회사들의 세무조사를 명했지만 물가는 전고점을 넘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73년 10월 물가의 폭등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가 주축이 된 아랍연합군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욤키푸르 전쟁이라 불리는 중동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오일 쇼크의 발단으로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일 쇼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이 아니며 그 경제적 진실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전쟁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이스라엘과 아랍진영을 각기 지원하며 대리전 양상을 띠게 됩니다. 자유진영의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했고 공산진영의 소련이 아랍을 지원했죠. 북한 역시 아랍연합군에 군사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랍연합군은 선제 공격을 한 지 48시간 만에 이스라엘군 17개 여단을 전멸시키며 승기를 잡죠. 그러자 이스라엘 총리의 골다 메이어는 워싱턴으로 날아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에게 눈물로 도움을 호소합니다. 마침내 1973년 10월 9일 미국은 대규모 군사지원을 결정하죠. 10월 12일 닉슨 대통령은 전쟁사에서도 유명한 무제한 작전의 지시를 내립니다. 날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 지원하라. 그래서 이른바 니켈 그라스라는 작전명에 무제한 공수작전이 33일간 지속됩니다. 전략수송기 215대가 쉴 새 없이 탱크와 무기, 탄약을 이스라엘로 날랐죠. 미국의 전략수송으로 공수한 무기는 22,325톤에 이르고 바다를 통한 군수물자 공급도 33,210톤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대규모 군사지원을 받은 이스라엘군은 1973년 10월 25일 마침내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니켈 그라스 작전은 C5 수송기를 통한 글로벌 전략 공수의 상징이 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한 아랍권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석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석유라는 원자재를 무기화하게 됩니다. 1974년 1월 1일 석유 수출국 기구는 석유 가격을 배럴당 11.65달러로 인상합니다.
중동전쟁 이전 국제 석유 가격은 얼마였을까요? 불과 배럴당 2.6달러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전쟁 이전에 비해 무려 4배가량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석유 가격의 폭등을 오일 쇼크라고 부릅니다.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7%에 달했습니다. 또한 석유는 플라스틱과 같은 생활 필수품의 원자재로 사용되기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이죠. 따라서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자 급등하고 있던 물가에 기름을 부어 인플레이션은 거대하게 솟아올랐고 원자재의 비용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됩니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효과를 다시 살펴보죠. 제품을 만드는 원자재의 비용이 인상되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물건의 가격을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없죠. 높은 가격은 수요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이 높아 수요가 늘지 못하는 반면 생산 비용은 늘어나니 그에 따라 생산도 축소될 수밖에 없죠. 생산이 축소되면 공급 곡선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 역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보시는 수요 공급 그래프와 같이 물건의 가격은 더 올라가고 생산량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균형 생산량을 줄인다는 것은 생산을 위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죠.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곧 실업이 늘어나는 것이니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고 했죠.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행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쟁이 심해 원자재의 비용 인상을 가격에 전가할 수 없는 제품들은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인건비를 줄여 원가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고용을 줄이게 되고 고용을 줄인다는 것은 곧 생산에 필요한 인원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생산이 줄어들며 공급 곡선은 생산이 줄어드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지배력이 있어 가격을 전가할 때와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죠.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그 이후는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르고 공급량이 줄며 고용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는 악순환의 사이클이 작동하게 되죠. 공급이 줄면 고용이 줄고, 고용이 줄면 수입이 줄고, 수입이 줄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 공급이 또 줄게 되는 침체의 악순환 사이클 말입니다. 이처럼 1973년부터 물가가 로켓처럼 솟아오르고 오일 쇼크가 원자재 비용 인상의 방아쇠를 당기자 실업률이 폭증한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정부 지출로 통화량을 팽창시킨 케인즈 거시경제학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을까요?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이론은 유효 수요 이론이라고 했죠. 정부 지출로 돈을 뿌리고 늘어난 통화량이 사람들의 유효 수요로 작동한다는 것이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 원리다. 쉽게 말하면 정부 지출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게 하고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어주면 사람들이 돈을 쓰며 경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제현상이죠. 그렇다면 케인즈주의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려 통화량을 더 팽창시키는 유효 수요 정책을 쓰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니 기존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크게 치솟게 되겠죠. 따라서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한 통화량 팽창 정책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의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통화량을 줄이면 돈이 줄어드니 침체 국면에서 수요가 더 줄어들며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는 케인즈주의의 해결책은 다시 더 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게 되죠. 이처럼 경제의 유효 수요라는 수요 측면만 바라본 케인즈 경제학의 총수요 관리 정책은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서 통화량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며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케인즈 경제학이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케인즈주의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죠. 이처럼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잘못되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잘못이 판명될 것이라는 점을 일찍이 1930년대에 예언한 경제학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자유시장의 수호자로 불리는
자유주의의 거장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는 오스트리아 태생으로 경기 변동을 경제 이론으로 설명한 최초의 경제학자 루드비 폰 미제스에게 화폐 이론과 경기 변동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1931년 런던 정경대학 교수가 되며 영국으로 건너가죠. 하이에크는 영국에서 미제스의 화폐 이론과 경기 변동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경제학계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두 경제학자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그룹을 오스트리아 학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을 미제스 하이에크 이론이라 부르기도 했죠. 하이에크는 1930년대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로 칭송받던 케임브리지 대학의 케인즈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을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 정책이라고 말하며 정부 지출을 통한 화폐량의 증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낳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붐이 되는 순간 위기와 침체, 즉 버스트로 이어진다고 예견합니다. 하이에크가 런던 정경대학에 부임한 1931년부터 케인즈가 사망하는 1946년까지 두 거장의 논쟁은 계속되었죠. 1936년 케인즈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을 펴내며 정부 계획을 통한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일반 이론에 나온 하나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낡은 병에 지폐를 채워 탄광에 묻고 탄광을 쓰레기로 모두 채워 넣은 후 사람들로 하여금 낡은 병을 다시 파내도록 하는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자. 그럼 실업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부의 일자리로 소득을 얻었으니 소비라는 유효 수요로 이어질 것이다. 물론 필요한 것을 건설하는 것이 더 현명하겠지만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재정 지출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케인즈를 비판했죠. 정부의 지출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자원의 배분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이에크의 경기 변동 이론을 간단히 설명해보죠. 통화량이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넘치게 되고 돈이 넘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돈의 가치는 금리입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없을 때 자유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보다 통화량이 팽창될 때의 금리는 낮을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낮으면 생산자는 과잉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 역시 과잉 소비를 하게 되는 붐이 일어납니다. 특히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대표되는 자산시장에서 큰 붐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죠. 하지만 붐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사람들이 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 않게 되고 물건의 판매는 줄게 되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가격은 하락하니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이 줄면 고용이 줄게 되죠.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실업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경기 변동의 위기 국면입니다. 하이에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은 결국 실업이 늘어나는 위기 국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예견한 겁니다. 그리고 위기 국면에 이어 침체 국면이 시작됩니다. 즉 실업이 늘어나면 근로자의 수입이 감소하니 소비를 할 수 없게 되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서 과잉 생산된 물품이 쌓여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의 파산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업이 파산하면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으로 인해 수입이 사라진 개인들은 결국 보유한 자산을 팔 수밖에 없으므로 주식과 부동산에 매물이 쏟아지며 자산 가격이 폭락하게 된다. 이것이 경기 변동의 침체 국면입니다. 하이에크는 위기 국면과 침체 국면을 합쳐 버스트라고 표현했죠. 이처럼 하이에크는 정부의 계획을 통한 지출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필연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어지는 경기 변동이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인 계획 경제 정책으로 통화량을 팽창시켜서는 안 되며 화폐 시장을 자유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경기 변동은 정부의 계획과 간섭, 개입의 결과라는 것이 오스트리아파 경기 변동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3년 뉴딜 정책을 통해 케인즈의 정부 개입 정책을 택하죠. 그리고 케인즈주의는 1961년 대통령 케네디의 뉴 프런티어 정책, 1963년 린든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으로 이어지며 정부 주도의 지출이 가속화됩니다. 확장된 정부 지출을 위해 대통령 케네디는 정부가 보유한 은을 담보로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려는 시도를 하죠. 하지만 케네디는 1963년 암살당하며
정부권 발행의 꿈은 좌절됩니다. 또한 1965년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전쟁 비용 지출이 크게 늘어나며 정부의 복지 정책 지출과 함께 통화량의 증가는 계속 누적 팽창되죠. 이처럼 케인즈주의의 정부 지출 정책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하이에크의 자유시장 이론은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철저히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하이에크는 케인즈에게 패배한 후에도 낡은 자유시장의 깃발을 붙들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상가로 치부되었죠. 하지만 하이에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케인즈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판명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경제학을 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와의 전쟁을 벌이는 사상전에 더 심혈을 기울이죠. 그 결과물이 중앙정부의 계획과 사회주의에 대한 신랄한 공격을 담은 1944년 뇌의 길, 그리고 부와 번영의 전제조건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통찰한 1960년 저작 자유헌정론입니다. 특히 계획경제의 진실을 파헤친 노예의 길은 사회주의 국가의 금서가 되며 사회주의 붕괴의 사상적인 디딤돌이 되죠. 하이에크와 평생 사상적 대결을 펼쳤던 케인즈조차도 1946년 사망하기 전 노예의 길을 읽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회주의에 대한 하이에크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붕괴를 예언한 하이에크의 빛나는 저작 노예의 길에 대해서도 추후에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했던 케인즈주의는 1970년 경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으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1974년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되며 국민들의 삶을 고통에 빠뜨렸죠. 물론 케인즈주의의 해결책은 경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더 큰 정부, 더 큰 지출, 더 큰 통화량의 팽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해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인플레이션은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케인즈주의가 거대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낳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큰 절망과 도탄에 빠졌으며 케인즈주의는 미중유의 스태그플레이션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그래프의 빨간 화살표는 하락이 아닙니다. 물가 통제 조치로 인해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죠. 폭등 시기의 상승률과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업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순환이었죠. 이처럼 케인즈주의의 잘못이 오랜 시간의 누적을 통해 판명될 거라는 하이에크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0월, 이제는 75세의 백발이 된 하이에크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결정되며 하이에크의 이론이 옳았다는 것이 비로소 증명됩니다. 이제 공수가 교대되었죠. 케인즈주의자들은 무너진 케인즈 경제학을 부여잡고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에크의 화폐 이론을 발전시켜 통화주의로 정립한 밀턴 프리드먼은 1974년 6월 케인즈주의자들의 변명을 일축합니다. 1974년 6월 프리드먼의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히들 1973년 10월 이후의 오일 쇼크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잘못이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필연성을 해부해보자. 나는 1971년 8월에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억압된 인플레이션은 임금과 물가의 통제가 풀리는 즉시 폭발하기 마련이다. 이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최근의 폭발적 인플레이션은 지난 시기 억압되었던 인플레이션 요인이 터져나왔기 때문인 것이다. 1973년과 74년은 그 전에 쌓여있던 인플레이션의 짐을 졌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 것이다. 1971년과 72년은 정부의 통제 조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현실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1973년과 74년에는 실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혹자들은 이번 인플레이션의 범인을 오일 쇼크로 돌리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풋내기들이나 할 소리다. 통화량이 일정할 때 석유 가격이 비싸지면 다른 상품에 지불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렇다면 다른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 따라서 물가 전체가 이처럼 평균적으로 폭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생산에 비해 통화량이 너무나 많았던 것에 있다. 1970년부터 1973년까지만 살펴보자. 통화량은 무려 연 10.4%가 늘어난 데 비해 생산은 5.5%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통화량이 생산에 비해 연 4.9%나 더 팽창한 것이다. 그리고 물가의 연평균 상승률은 5.1%였다. 생산을 초과한 통화량의 증가 비율이
물가의 상승률과 비슷한 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통제가 있던 때는 연평균 3.4%였고 인플레는 억압되었다. 그 이후에는 연평균 8.4%를 기록했는데 통제로 묶여있던 인플레가 함께 뜀뛰기를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960년대부터 시작해 12년간의 통화량과 물가지수를 비교해보면 명확히 증명된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해결한다고 지금처럼 통화량을 연 10%씩 증가시킨다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부가 나의 조언을 들을 기미는 전혀 없다. 미국 경제의 앞날은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도 오일 쇼크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라고 학교에서 배워왔고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진실은 근본적으로 정부 주도의 통화량 팽창이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죠. 이처럼 프리드먼은 통화량 증가로 유효 수요를 늘려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케인즈주의자들과 전면에서 싸웠으며 1974년 하이에크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이어 1976년 프리드먼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자 케인즈주의는 종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는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지혜를 받아들여 10년간의 스태그플레이션을 탈출하기 시작하죠. 케인즈는 유효 수요를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했죠. 하지만 하이에크는 해결책으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공급의 감소는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어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기업이 공급을 늘리도록 하려면 우선 생산 비용을 줄여야 하니 기업의 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사관계를 개혁해야 할 겁니다. 하이에크는 노조의 특권을 박탈하고 시장을 일거슬러 파업을 무기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노조의 임금 결정 과정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면 항시적인 완전 고용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에 따라 고용의 이동이 유연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 지출을 통한 인위적 완전 고용 정책을 폐기하고 실업은 시장 원리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중앙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탄생한 비효율적인 거대 조직, 즉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고 시장의 경쟁 원리에 따라 공기업이 돌아가도록 공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정부의 중앙계획에 의한 총수요 증가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시장경제 메커니즘의 회복에 역점을 두어야 경제가 정상 작동하게 된다는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중앙의 계획과 복지에 의존하는 것은 사람들을 결국 노예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이에크의 자유시장경제 이론을 받아들여 쓰러지는 영국과 미국을 구한 이들이 바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병을 치유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의 처방전을 사람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대비해 신자유주의라 불렀습니다. 케인즈는 정부의 계획경제를 강조했지만 케인즈 역시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역사는 케인즈의 경제학을 새 자유주의라고 불렀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로 대표되는 새 자유주의, 하이에크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 속에서 경제를 구한 하이에크의 사상에 주목한 것은 비단 자유주의 진영만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하이에크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1978년 노령의 하이에크를 중국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하이에크 교수님, 중국 인민들을 부유하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국 인민들을 굶주림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이에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농민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덩샤오핑은 중앙계획으로 집단 농장에서 농작물을 생산해 평등하게 분배하던 공산주의 방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자유시장을 허용했죠. 덩샤오핑이 하이에크의 조언을 받아들인 지 3년 만에 중국인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덩샤오핑은 1978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섰고 공산주의 중국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며 이렇게 말했죠. 능력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낙오된 사람을 일으켜 모두가 부유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것이 하이에크의 조언을 받아들여 덩샤오핑이 중국에 나갈 길로 제창한 선부론입니다. 1944년 저작 노예의 길을 통해 계획경제의 진실을 폭로하고 사회주의의 붕괴와 몰락을 예견한 하이에크의 빛나는 통찰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며 동독이 몰락하고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며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가져올 부와 번영을 위해 평생을 바친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자신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을 기쁘게 바라본 후 1992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1970년대 자산시장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19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역사는 1970년대를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부르기보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 즉 거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1970년대를 거대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부르는 걸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임금의 상승이나 원자재의 가격 상승 또는 외부 요인으로 나타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과 근원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의 상승과 경기의 침체가 함께 나타나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의 상승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폭등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의 급속한 재편이 일어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부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인플레이션의 폭등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 역시 폭등해 자산으로 인한 부는 급증하는 반면 경기 침체로 인해 실업이 늘어나면 노동소득은 줄어들고 통화량의 팽창으로 현금화폐의 가치는 크게 줄어들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되며 거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만약 물가의 상승과 경기 침체 중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맞춰 투자 전략을 짠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 침체가 이어져 경제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자산시장 투자를 중단하고 보유자산마저 매각하는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오류가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집을 파는 것이죠.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본질은 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자산을 모두 팔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난의 무덤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1970년대 자산시장의 데이터로 살펴보죠. 경제는 같은 현상이 반복순환하기에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전망하며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입니다. 보시는 데이터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인 1970년부터 1980년 초까지 미국 주택의 중위 가격을 나타냅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 통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미국의 주택 가격을 예로 설명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1970년대 약 10년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4배 가까운 폭등을 하게 되죠. 경기가 침체라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공급이 줄어든다고 했죠. 가격의 상승과 공급의 축소가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이다. 따라서 공급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공급이 제한된 상품들, 즉 공급이 비탄력적이지만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시장의 상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바로 누구나 전월세 또는 매매로 참여하는 강제 참여 시장의 필수제, 그리고 공급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품, 아파트입니다. 만약 1970년 경기 침체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된 후 경제위기가 온다며 내 집 마련을 하지 않거나 집을 팔아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되었을 겁니다. 반면 경기 침체가 아니라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2만 달러의 집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981년에 8만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기에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자산 포지션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금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금 가격이 떨어질까요? 금은 경기 침체 시 최강의 위력을 발휘하는 실물 자산입니다.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인 1970년대 약 10년 동안 금의 가격은 약 11배가 올랐습니다. 금 역시 경기가 침체하는 위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실물 자산이죠. 따라서 침체기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는 금 가격 또한 상승합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실물을 사서 보관하기 어려우니 금 ETF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금보다 한 발 더 나간다면 발행량이 고정되어 디지털 금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치 저장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부의 가치를 지키는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현상이라고 했죠. 경기 침체가 나타나니 현실 경제의 흐름을 반영하는 주가는 침체될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지 1970년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미국 주가 지수 S&P 500 차트입니다. 보라색 점선 100을 기준으로 거의 상승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00을 기준으로 1973년에서 1974년 오일 쇼크 때 폭락을 했으며 하락분을 회복했지만 최고치는 115에 불과했습니다.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을 주가 지수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만약 지금의 인플레이션 국면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행된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큰 성과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지금의 국면이 경기가 확장되는 인플레이션이건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건 시장을 이기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두 국면 모두에서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일 것입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며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부동산, 그중 표준화된 실물 화폐의 기능을 하는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탑픽으로 반드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살 때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안전한 타인 자본인 전세금을 끼고 사둘 것을 권합니다. 현금 저축자들의 예금과 전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활용하는 사람이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경우는 변동성이 크므로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할 경우 좋은 투자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그래프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 역사상 최대로 팽창한 미국 달러 통화량의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자산시장에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직접 답을 잃어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시장경제의 수호자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지혜를 배운다면 모든 사람들은 성공할 것이다. 경제를 공부하며 투자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공부하며 낙관하고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부와 번영의 삶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유지성은 용기를 가지고 투자하는 여러분의 희망을 언제나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Ghost reporting. Call the shot.